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직위원 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대법원이 넉 달을 끌다가 내놓은 결론은 고작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겠다였습니다. 면죄부를 준 셈이죠. 이런 가운데 제기된 직위원 판사의 휴대폰 교체,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휴대폰을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일인 2월 4일, 그리고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이 터진 5월 14일 두 번에 걸쳐서 교체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교체 그 다음 날 직위원 판사는 법정에서 접대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며 의혹의 전면 부인했죠.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9월 3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종대의 전략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상하죠? 글쎄 이상하죠. 너무 코미디언 이상해 씨가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 이상해 씨 아시나? 네, 이상해. 네, 압니다. 코미디언. 아주 인기 있었죠. 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네. 너무 이상한데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의는 밝혀지니까. 글쎄 휴대폰은 왜 그래 바꿔? 그러니까 딱 그때. 네. 요 얘기는 이따 1타 정치에서 첫 번째 이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는 외교 안보 전문이시니까. 네. 예, 오늘 이제 방한을 하는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보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방금 만났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시점과 또 장소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부산이라는 부분은 지난 8월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음번엔 지방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정상의 공통이 관심사가 양극화, 인구 소멸, 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AI도 나왔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주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국의 지방 도시로 초청하고 싶다. 이게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취지를 살리는 건데, 더불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활발한 셔틀 외교가 이게 그 정상들의 말대로 되겠구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단 이제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렇죠. 누가 유력한가요? 아니 지금 고이즈미 총리 아들, 그 고이즈미 뭐더라? 시게루인가? 시게루인가? 그 사람이 인기는 제일 있다 그랬는데 예. 사람이 뭐가 나사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 사카의 저 여성, 여성 아베라고 하죠. 이쪽도 지금 강세로 보이고 있고 해서 파벌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는 여론조사로 몰라요. 파벌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파벌의 선택에 달렸다. 나눠 먹는 자리입니다. 네. 고이즈미 신지로고 이시바 시게로고 다카이치 사나이 사나워요. 나 이름이 안 헤어져. 이것도 다 나이 탓이네.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셔틀 외교, 복원, 정착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같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방금 얘기한 이 고이즈미 신지로 다카이치 사나이 누가 되든 좀 강경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모드였던 이시바 시게로가 이제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되면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한일 관계가. 그래서 사실 마지막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사과라든지 한일 관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근데 과거사에 대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일부에서 오늘 오전에 패널들은 어쩌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어떤 그 기대들을 하는데, 또 너무 기대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잘해야 뭐 과거에 고노담 하나 아니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이렇게 이전 총리 지도자들이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답습 차원에서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새삼스럽게 다시 사과하는 본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본인의 언어로 사과하는 이 부분을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사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예, 이미 다 그렇죠. 예, 이미 다 양보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걱정이에요. 앞으로 피해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선 걱정이긴 한데 이 셔틀 외교 복원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한일 공감대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절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외로 이번에 의제 중심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여요. 적고 인구 소멸이나 AI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트럼프. 역시 예. 이 부분이다 핵심은. 이렇게 조금 판이 짜여지고 전에 기시다 총리도 윤석열 정부 때지만은 퇴임 직전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예. 이런 일이 이제 자주 있네요. 그리고 신정부 우리 출범하고 석 달 만에 벌써 셔틀 외교가 한번 가고 오고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빨라 보이는. 그럼 그거는 좋은 신호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게 원래는 이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정반대의 길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피해자 중심주의를 얘기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중심에 뒀고 그래서 한일 간에 이제 경색 국면이 있었던 있었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더 가깝죠. 이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그걸 이어간다. 그다음에 과거사 합의를 인정한다. 이게 합의가 뭐냐면 제3자 변제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와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진보 정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냐 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협력의 공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전 트럼프가 만나게 해줬다고 봐요. 결국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 예. 패권국 사이에서 약간 힘을 모으는 그렇죠. 듯한.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 총리 경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일본도 지금 5,500억 달러 그렇죠. 미국에 직접 투자에 대해 가지고 그 사카의 후보 같은 경우는 재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제 기사가 참 묘하게 난 거예요. 한일 합치면 9천억 달러거든요. 예. 5,500 플러스 3,500. 예. 근데 이 9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 한일 양국에서 상당히 지금 어떤 그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일을 묶어서 보도했네. 한일을 묶어서 보도했네요. 난 이런 편집은 또 처음 보네 내가. 일본은 이미 해괴하네, 서명을 이게. 해서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장 극우 성향의 후보가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다. 물론 나머지 후보들은 좀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랬나요? 난 그게 더 황당하던데.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카의 후보가 저렇게 혼자 나서느냐? 요걸 카드로 불리한 여론을 좀 만회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활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명분 중에 하나가 일본은 서명했잖아. 너네도 빨리 해. 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좋은 카드가 그러네요. 생긴 건데 예. 난 일본의 극우 후보한테 이런 기대감을 갖긴 또 내가 난생 처음이네. 그러게요. 이거 뭔가 헷갈리네 이거 약간씩.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사나이 후보는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한테 그렇죠. 유리할 수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트럼프 2.0이 만약에 지속될 때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중일 3국 FTA도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예. 일본이 이제 만들었지만 CPTPP 예. 그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예. 여기도 가입하는 문제를 지금부터
수고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중국이 만든 RCEP 예. 경제협력 개발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요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연다든지 이러니까 동맹이 흔들릴 때 동맹을 믿을 수가 없을 때 그러면 우리 한중일 지역 협력이나 아니면 중견국가 연합 그렇네요. 이런 돌파구를 나는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그 거리를 둔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들도 이제는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줄 맞춰야 예.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예컨대 CPTPP 같은 경우는 일본이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협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이 같은 협의를 하는 나라들한테 농산물 시장을 좀 개방해 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일본 예. 수산물이 그게 특히 문제가 돼요. 그랬는데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 여기서 전향적인 어떤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식을 뭔가를 비공개 시간에 논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오늘 만나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런 것들은 오늘 이제 중요한 공개하면은 미국이 또 견제를 하니까 예. 비공개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뭔가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어제 이제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렇죠. 비핵화는 절대 불가하다. 완전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경우에도 핵 절대 포기 안 한다. 핵 포기는 주권과 생존권 포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헌법 위반이다. 예, 헌법 위반이다도 얘기했습니다. 핵 보유국을 천명한 헌법이 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 같은 무대에서 END 주도권 얘기를 한 이후에 나온 얘기라서 이게 약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또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핵화는 절대 포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최종 목표고 지금은 동결 내지 중단. 그러니까 국내에선 동결이라 그러셨다가 밖에서는 또 중단이라는 중단이라고 용어를 또 바꿨습니다. 섞어 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조금 열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러면은, 방법 없었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요 부분이 지금 북한이 핵실험한 지가 벌써 4, 5년 됐죠? 예. 2017년에 핵실험하고 8년째네. 예. 8년째 핵실험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7차 핵실험을 하면은 파국이라 그랬는데 안 했다고. 예.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중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말을 안 꺼내는 게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근데 그래서 이제 나온 거 우리도 아닐까요? 자체적인 어떤 그 설명에 우리 입장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예상이 됐던 말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단계적 그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완전히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는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거리두기가 된 게 이게 미묘한 부분인데 예. 비핵화만 얘기 안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저번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기에게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나오는 나라는 또 교류하겠다.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없다. 이건 트럼프한테 한 말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궁극의 목표로 남겨놓더라도 뭐 지금 만나가지고 관계 정상화라든가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아예 관심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예. 그런 가운데 이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한 번 더 뭔가 튕기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일단은 뉴욕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오지도 않는다. 그때 옛날엔 대사가 그냥 예, 그렇죠. 연설하고 맞습니다. 말았다니까요. 7년 만입니다. 예, 외무성 부부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뉴욕에 왔다. 아하.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의 러브레터가 계속 오던 터다. 그런데 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뭔가가는 있다고 봐야죠. 이게 단순히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요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를 갔다 왔고 예. 그러니까 전승절 행사를 갔다 왔고 네.
그다음에 미국하고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없다. 입장이 예. 나왔고 이걸 다 이어서 볼 필요가 있죠. 에이펙에서 이어서. 그렇다면 에이펙은 거기서 그 북미 정상이 회동하기는 어렵고 다만 끝나고 나서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의원님 뭔가 들으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도는 그렇지 얘기 않아요. 중에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예. 에이펙 그 행사 이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틀 정도 일정을 잡고 그렇죠. 있다. 일정을 그게 잡고 있다 판문점에서의 그렇죠. 김정은과의 회담이다. 회담 내지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남일 수도 있는데 예, 뭐 들으신 그런데 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유엔에 가서도 안 만났잖아. 근데 왜 일정을 더 잡아? 예. 아니 요즘은 트럼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로 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대국민 샌드백 같은 트럼프, 도람프 이야기를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 근데 진짜 왜 이럽니까? 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라면서 또 강경하게 얘기하고. 네, 러트익 장관은 이 얘기도 했어요. 3,500억 달러가 다가 아니다. 더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문법이죠. 얻어낼 것을 더 과하게 요구해서 맞아요. 그 이전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건 뭐 트럼프의 아주 전형적인 협상의 기술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데 또 그 버릇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 3,500억 달러 선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쏟아져 나온 뉴스는 의약품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태는 거의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랄까 이젠 상식과 합리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나이가 이제 80대니까 거의 이제 남은 것은 노욕과 탐욕밖에 없다. 이러면서 어떤 굉장히 뭐랄까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질러대는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어떤 저는 좀 이런 게 비명 소리 같이 들려요. 이제는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조금 더 버텨야 되겠다 하는 버텨야 되겠다. 듭니다.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말씀이시죠? 비이성적이죠. 그리고 사실 의약품 반도체 얘기하면서 그 타이레놀 발언 있잖아요. 그거 임산부가 먹으면은 태아가 자폐증에 걸린다. 그것도 와 FDA나 의사들이 일제히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의약품에 관세 때리긴다는 예고편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의약품을 많이 수입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발끈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2천억 달러가 넘어요 의약품 수입 액수가.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걸 또 건드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건드리는 건데 이게 얼마나 자해적인 행동이냐 하면은 미국의 AI 생태계를 이제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굵기를 확 찍어 누르는 걸 AI로 하겠다. AI에서는 중국을 확실하게 압도하겠다. 그래서 AI 생태계 구성의 1차 투자분이 3,800억 달러입니다. 그러는데 반도체 관세를 빵빵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3,500억 달러의 원가가 올라간다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 투자처에 어떤 소규모 연구소나 스타트업들이 12,000개가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풀뿌리 혁신 역량입니다. 근데 이 업체들의 원가 비용이 다 높아져 가지고 이 AI 생태계 구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한테도 일단은 불리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말이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 머리뼈가 단단해서 누가 이렇게 자꾸 머리를 때리는데 트럼프가 이제는 머리보다 그 손이 더 아플 거라는 거지. 제 얘기는 때리는 손도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견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때리는 지 손이 아파가지고 이제 쩔쩔맬 판이라니까 이제.
아니 그럼 자기 손이 아프면 지금의 이 주장이 좀 변할 수가 있나요? 3,500억 달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미국하고 관세 협정에 서명한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전 세계. 예. EU, 영국, 일본 정도지. 예. 누가 있습니까? 다 저기 버티는 나라들이죠. 거기에다가 미국 내에서 이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관세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될 때 올해 미국 납세자 1인이 감당해야 될 생활비 상승분이 얼마냐. 1인당 1,120불이더라고. 그러면 4인 가족으로 치면은 1년에 700만 원이에요. 예. 생활비가 더 들어가. 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관세만큼. 그렇겠죠. 이게 납세자 부담이라고. 예. 그러면은 1년에 700만 원의 소비 지출이 추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 GDP의 감소분이 얼마냐. 대략 한 2% 정도까지도 봐요. 2%요? 많게는 적게는 한 0.7%부터. 미국이 이 그러라고?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때리라 이거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미국의 시민들의 국내 피해고 그다음에 예컨대 반도체를 때렸다. 그러면 삼성 SK 때렸다. 이게 삼성 SK 문제입니까? 전 세계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반도체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게 그 도표를 보면 무슨 신경혈관망 같이 복잡해. 거기에는 뭐 네덜란드 ASLM이 제조 장비 되지, 또 중국이 소재 되지, 또 뭐 우회적으로 공급망이 형성돼 있지. 이래 보니까 이 반도체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무지한히 복잡한 세계 공급망이 얽혀 있어서 삼성을 때리면 전 세계를 때리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폭망한다는 연쇄적으로 말씀이시네요. 전 세계를 때리는 거라니까 이게. 그리고 미국만 피해자가 되는 거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안 살 겁니까? 아하.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혼자 고립됩니다. 아니 이거를 트럼프가 모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는 이런 걸 다 국내 정치로 이렇게 하는데 이 망상과 집착의 수준이 제가 보기엔 정신 감정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때린다고? 이런 걸? 그러면 의약품 반도체 100% 때려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습니까 그게? 온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우리한테 충격과 공포를 준다 그러지만은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언제까지 니들이 버틸 수 있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딱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은 때리는 네 손이 더 아플 수도 있다. 예, 트럼프가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봐요. 에이펙 얘기도 잠시 해보면 네. 오늘 또 뉴스로 나왔던 게 중국 측이 사실 이제 신라 호텔을 전체 대관을 했었어요. 네. 아마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이제 머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돌연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예약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일단 우리가 전승절 행사는 안 갔는데 대통령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말이죠. 한국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 간의 협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에 좋은 신호를 많이 줬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주 회담의 맞아요. 예. 성사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쪽에 지금 어떻게 지금 양국의 상무부 라인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되면. 말씀은 시진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니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미국한테 특별히 야속한 게 이 점인데 그동안에 바이든 때 보면은 중국을 견제한다, 억제한다 그러면서 어떤 중국을 다시 찍어 눌러가지고 지역 패권으로 등장하는 걸 저지한다 이런 정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민주공화가 초당적 합의였던 예,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막상 트럼프 때 와서 보니까 이런 어떤 대중 강경파가
트럼프 정부 내에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러면 대중 정책의 목표를 예컨대 어떤 가장 강력한 정책은 중국의 레짐 체인지 또는 정권 교체, 리더십 체인지 또는 어떤 중국의 어떤 이런 강압을 통해 가지고 레짐과 리더십은 안 바뀌더라도 뭔가 어떤 강압 정책, 무언가를 변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줄 알았거든. 예.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고 반도체 열어주고 예. 히토리오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중국의 관세 245% 때렸습니다. 예. 지금 30%로 낮아졌고 이거 견딜만해. 네. 중국으로서는. 그리고 반도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을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예. 그러면서 동맹국만 줄 서에 넣고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한 대씩 접해는 그렇죠.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맹국하고 힘을 모아서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동맹국을 때렸다고 중국 때리길 한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뭐 어찌 해볼라 그러나? 그리고 푸틴하고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젤렌스키를 빼버리고 푸틴하고 또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스트롱맨끼리 짬짬이가 되는 분위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중국 견제는 한다는 얘기냐 안 한다는 얘기냐도 헷갈려요. 지금으로서 보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중국을 완전히 해징한다, 견제한다. 아니다. 중국을 활용한다.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 더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미 동맹도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은 여기 경주에서 지금 시진핑이 오는데 어떤 트럼프하고 만날 강력한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정적으로 만날 이유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생긴다면 거기서 틀어진 거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틀어졌는지를 봐라. 예. 요 근데 신라호텔 아직까지는 취소.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징후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면 어딘가는 머물고 또 리셉션도 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 장소가 지금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10월 말이니까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대 전략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고요. 일타 정치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일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직위원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위원 말이야.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직위원 얘기를 좀 했는데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기다리시던 예. 시간이니까. 근데 에디터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로 가는 이유는 네. 감찰단인가요? 네, 감찰실? 네, 아무튼 네, 거기에서 이제 약간 봐주기 기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감사위 외부의 말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했는데 100% 맞았네요. 네, 윤리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거 보면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명 스포츠 스타가 도박이었는지 음주운전이었는지 연루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야구단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해보겠다라면서 지상파 KBS였는지 어디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따요. 그러면 이제 야구단 단장이 그 선수에게 이번 일과 아무 관계 없지라고 얘기하면 그 투수가 예, 네. 저 관계 없습니다. 와, 이렇게 뭐 하는 대답을 거야? 하면 예. 거기에 단장이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관련 범죄가 이제 기사화가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체 조사라는 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그거를 우리가 목도한 겁니다. 뭐 술자리에 동석한 지 부장판사의 과거 뭐 후배들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만났고 평소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정도 사이인데 룸사롱으로 이동했을 때는 거기가 어디로 가는지 듣지를 못했고 들어가 보니 룸사롱 같은 곳으로 생각할 수 없게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있어서 이것은 룸사롱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대상 법관 즉 직위원은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마시긴 마셨네요. 네?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이게 이제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이고 이것을 외부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아니 방금 말씀하신 윤리감사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오늘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 보도자료 그대로 들어있는데 근데 이게 직위원 재판장의 변호인의 서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위원의 이야기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주장밖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뭐예요? 다들 이럴 줄 알았잖아요. 뭐 제 식구 감싸기 할 줄 알았고 그냥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질질 끌다가 더 이상 눈치 볼 수 없으니까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 전 이 결과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 거였구나. 아. 공수처가 이런 사람들 수사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식구 못하니까 이런 고위공직자들 지들끼리 못하니까 결국 공수처란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 당한 그 기간 동안 뭔가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가 확대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를 이 직위원 부장판사 요거 보류 결정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자 그럼 아까 일단 에디터님 말씀해 주셨듯이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고 했는데 한두 잔으로 바뀌었어. 마셨어. 한두 잔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룸사롱인지 알 수 없었다. 그만큼 하이엔드였다는 거겠죠. 그만큼 회원제로 운영되는 정말 고급이었기 때문에 약간 룸사롱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질이 낮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룸사롱보다 훨씬 좋은 데였다는 게 또 밝혀진 거고 술 마셨다는 거 다시 바뀐 거고 지금 핸드폰도 바꿨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핸드폰을 바꿨다. 아 이거는 사실상 국민들이 느낄 때 지금 뭐 있네 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징계하겠다고요? 이거는 마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할 때 이거 내란 재판 끝나고 나서 그 결과 나오면 우리 탄핵 심판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법적인 처벌 이건 따로 별개로 법적인 처벌과 따로 이 내부에서 징계를 하라고 한 건데 거기서는 이 법적인 수사 이거 결과 마무리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무책임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단해야 된다라고 마치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듯한 태도를 대법원 쪽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공수처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는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그래서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핸드폰을 줄기차게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직위원 판사는 테크 유튜버입니까? 테크 유튜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 나서 보면 구속 취소 청구한 당일에 6년 동안 사용하던 갤럭시 S10을 최신형 S25 울트라로 교체했대요. 그리고 이제 룸사롱 의혹이 제기된 이틀 뒤 예. 석 달가량만 사용했던 S25 울트라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바꿉니다.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예. 뭐 두 분 다 핸드폰 쓰실 테니까 보급형 전화기가 있고 플래그십형이 있단 말이에요. 네. 플래그십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S25 울트라가 삼성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뭐가 급했는지 40만 원짜리 레드미 노트 14로 바꿔요. 이 S25 울트라가 몇 기가짜리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제일 작은 게 1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꿨다고요. 근데 이 해당 당일들이 전부 다 뭔가 주요한 시기에 이걸 바꿉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방식도 희한해요. 맨 처음에는 교체를 하고 나서 몇 분 뒤에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S25로 넘어가고요. 이상해. S25에서 샤오미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 S25 울트라를 갖다가
샤오미로 가요. 그래서 뭔가 유심을 갈아 끼는 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증거인멸의 행위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신빙성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또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청문회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지도 않고 자정작용은 무너지고 또 다른 폭로가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저희 방송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주도한 기자회견을 보면 제보자의 증언과 정면 배치된다. 한 번의 룸사롱 접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20여 차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게다가 이거를 기자회견을 한 사람은 그 사진에 같이 찍혀 있는 원호 두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아, 두 변호사 중에 한 명이요? 그런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제보자라는 분이 사진을 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분에게 보냈었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폭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기자회견 지금 뭐 기사가 열심히 지금 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제보한 분이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 이분이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지난 5월 제보자로부터 직위원 판사 접대 사진과 정황을 건네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당사자가 나다. 근데 내가 오늘 대법의 발표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미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를 2차례나 본인은 받았고 공수처는 왜 수사가 진행 안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대법 쪽에서 협조를 또 안 해줬답니다. 공수처에.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해가지고 오늘 민주당 주도로 기자회견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반박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핸드폰 바꾼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핸드폰을 6년 동안 계속 쓰다가 석 달 사이에 2번을 바꾼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구속 취소 신청했던 시점하고 술 접대 의혹이 나타났던 시점. 딱 그 시점에 핸드폰을 바꿉니다. 또 하나는 요 술 접대 의혹을 여당에 처음 제기한 당사자가 윤리감사관실의 결과를 보고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바꾸고 핸드폰을 바꾼다고 해서 혐의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기현한테 물어보고 싶고 이거 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커버 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판사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그 공교로운 그 딱 결정적 순간에 핸드폰을 바꿔. 근데 그것도 6년 동안 안 바꾸던 핸드폰을 바꿨어요. 근데 핸드폰을 바꾼 다음에 또 몇 달 지나서 6년 만에 바꿀 정도로 그렇게 기계에 관심 없던 사람이 또 갑자기 몇 달 만에 바꿔요. 그리고 말이 바뀌었어. 그런 피의자 말 믿어줍니까? 부장판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그런 피의자 말 믿어줬습니까? 믿어줬어 진짜? 안 믿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피의자가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말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이미 혐의가 근데 아마 이 법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하. 자 이렇게 정황적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나에게 최종 판결을 못 내릴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이거 핸드폰 바뀐 거 당연히 드러날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법기술자로서 아 이렇게 해도 결국 나의 유죄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야. 결국 정황 증거로 그냥 떠들어댄다고 나는 방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제 S25 울트라가 아까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네. 석 달 만에 또 그 급의 휴대폰을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웠나 봐. 아유. 저 사진이 바로 그 샤오미 그 폰이에요. 14죠 14. 네. 레드미 노트 14 레드미 40만 원짜리예요. 지금 쿠팡 로켓 배송하면 내일 옵니다. 그러니까 바꿨어야 했어. 무조건 바꿨어야 되는데 석 달 만에 160만 원짜리 그 좋은 폰으로 또 바꾸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야. 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딱 그 시기에 바꾸냐고요? 술 접대 의혹이 아니, 나온 그날 또 왜 자, 바꾸고? 이 핸드폰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하이엔드 룸사롱에 가서 자기 돈 내고 갔을까? 아, 저는 이것도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렇게 핸드폰 하나에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그 지금 몇백만 원짜리 지금 이 여기서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어 본인이 돈 냈다고 하는데 아닐 겁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갔다는 거는 예. 그리고 그 제보자 자체가 아마도 동석한 사람으로부터 제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 차례라는 거 그리고 돈 누가 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예. 법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뻔한 거짓말로 보이는 것들도
야 증거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하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폭로를 한 이 정의찬 예, 정무실장이라는 민주당 분, 원내대표 정무실장. 이분이 이런 반박을 했네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대상 법관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예, 말했다. 제보자가 예, 이 지불했다고 본인 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하네요. 예, 예. 이렇게 접대한 사람들은 다 적어놓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접대까지 했는데 뭔가 대가가 안 온다. 그럼 나중에 뭔가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아니면 그래서 다 적어놓으면 누구 언제 접대 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전 제보자가 아주 만약에 이거 수사나 이런 걸로 가면은 그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증거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그 20여 차례에 대한 부분도 해당 룸살롱의 이름이 그레이스인가 봐요. 그레이스에서 최소 7차례 갔고 나머지 10여 차례 이상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으며 플러스 수차례 골프도 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다른 폭로가 나온 거죠. 그 폭로자가 증언자가 결제를 했으면 그 결제 내역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바로 나오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이 휴대폰 교체 관련해서는 감사를 할 때 이 아니. 사안은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흉내냈던 그 분위기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안 휴대폰을 했지? 언제 교체했는지 충실히 그냥 소명을 할 수 있는 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직위원은 직위원 나름대로 방어를 했겠죠. 그걸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적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윤리감사관실이 체계적으로 예. 내밀하고 면밀하게 수사하듯이 감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미 다른 주장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뭐 항정화 의원으로부터 휴대폰 바꾼 것도 튀어나와 버렸고. 더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증거인멸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정황인 핸드폰을 바꿨다 2번이나. 그다음에 술집 의혹이 나왔는데 술집 접대 의혹이 나왔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0여 차례라는 증언이 또 새롭게 나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찰하는 사람이면 자 갤럭시 S10을 또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아마도 이 구글 위치 자동 기록 남는 거 해제하는 거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쓰니까 구글 아마 저도 다 기록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은 그 제보자가 말하고 있는 20차례 그 룸사롱과 골프 그 날짜에 직위원 위치 추적해 보면 돼요. 위치 기록 봐보면 돼요. 위치 기록을 지울 정도의 센스나 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핸드폰을 바꿔도 구글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기록을 건드렸다 삭제한 흔적이 있다 그럼 뭐 명백한 증거인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것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안 들여다봤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런 거 아마 주변에서 빨리 지우라고 할 텐데 지운 거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그것도 처벌의 근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수처의 수사 뭐 이제 능력이라든지 의지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었다라는 건 아마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법원 쪽의 그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미 고발이 들어갔던 시점이 한참 전이고요. 그리고 사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미 직위원 판사는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지금 현재 1년 동안 휴대폰을 2번이나 바꾼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유심을 벌였다라든지 아니면 뭐 디가우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기존에 쓰던 S10 같은 경우에는 버렸다라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아마 자신감이 누군가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도 대법원의 계산은 이런 걸 겁니다. 내년 2월에 이제 판사 정기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직위원 본인이 12월까지 내란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의 속도로 봤을 때는 끝내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2월 전에 맥시멈 늘려봐야 가지고 1월 말까지 재판을 끝내고 2월에 정기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대법 쪽에선 트라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직위원이 매듭 짓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라는 뭐 전혀 말씀이시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차원에서 조희대 판사를 뭐 보직 이동시키거나 혹은 뭐 징계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버티다가 정기 인사 때쯤 돼가지고 뭐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자리를 재판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미 내란 재판부는 바뀌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이제 지적할 게 없게 만들게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사실 공수처가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할 텐데요. 그래서 공수처가 저도 아까 말씀 그래서 드린 건데 계륵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만들었고, 근데 공수처가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게 역량이 그 노하우가 수년간 좀 더 쌓여야지 수사 능력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공수처라는 설계 자체가 무능하게 만들어놔서 얘네가 무능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폭탄 올리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수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그 필요성은 명확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런 고위공직자들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거 너무 필요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민망해지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공수처도 본인의 존폐를 걸고 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제대로 수사 못하면은 예. 공수처 필요성 없다는 거에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셋이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수사할지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구글 위치도 나왔고 결제 내역도 나왔고. 참 일단 한번 그러면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한덕수 얘기도 해야죠. 오늘 첫 재판을 했고 중계가 됐습니다. 물론 초반 모습만 했고 1시간 만에 재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유의미한 발언이다 이런 거는 나온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디터님. 예, 뭐 오늘 일단 한덕수의 모습은 법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분들께서도 다 보셨을 거고요. 좀 일찍 종료가 됐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고 재판 중계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들도 뭐 실제 방송사를 통해서 아마 지금 중계가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다 그럼 에디터님 우리 영상이 준비됐대요. 아, 원래 그래요? 시작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보고 가시죠.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 오셨는지,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 부분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세요?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지 않았다 입장 그대로신가요? 새 계엄 선포문 지시 폐기 피고인 한덕수 사건의 공판 개정에 앞서 재판부는 사안의 국가적,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 생명, 신체 안전 등 개인적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지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하여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오늘 진행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한덕수가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들어갔고 재판정에서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 여자님께서 우리 영식님 발언하시는데 제가 끊고 영상 봤다고 예, 말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 여자님 LA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이 여자님, 에디터님 말씀 많이 해주세요. 분석. 방송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저희의 출연료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가 굳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출연료를 더 받지 않음을. 그럼 제가 무임승차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예. 한덕수 오늘 1시간 재판한 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도 영상 전체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한덕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윤석열보다는 확실히 한덕수라는 인물은 이 취재진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재판이 공개되는 거에 대한 어떤 프레셔를 좀 강하게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었어요. 긴장했나요? 긴장도 하는 것 같고 좀 생각보다 의기소침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아까 잠깐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그 눈알이 막 빠르게 들어가서 눈알이 막 동공지지 예. 막 빠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산들을 복잡하게 하는,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CCTV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대목을 이제 재판부가 밝혔고, 그래서 다음 공판에서는
뭐 서면 증거나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다음 공판에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덕수의 입장이라는 것은 계엄 당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 이제 이거는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나머지 공소 사실 전체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 기소한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근데 나는 거짓말은 하긴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저희 자막에 박영식 에디터가 한덕수 두 눈알 동공 지진. 이경규 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했다라고 보셨네요. 영상이 전 너무 궁금한 게 한덕수가 거짓말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영상에 드러났겠죠. 본인은 말한 것처럼 비상계엄의 날 밤에 그 다음날 그 아침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 상의에 누군가가 몰래 문서를 넣어놨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여기 뒷주머니에 몰래 문서를 넣을 정도의 빠른 손을 가진 사람은 뭐 타짜입니까? 누굽니까? 대체 그 영상을 한덕수도 본 거예요. 아, 이거 빼박이네. 나 이거 거짓말했다고 해야겠네. 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상이었을 거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사후문건 작성하고 사후문건과 관련돼서 이거 문제될 수 있으니 뭐 하느라는 그런 법적 조언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위, 완벽 범죄를 꿈꾸기만 그런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처음에는 우리가 한덕수가 뭔가 이 비상계엄 관련된 그 국무회의 때 본인은 반대했다는 거 믿었잖아요. 예. 얘기를 하니까 물론 안 믿는 분들도 많았지만 막았는데 막을 수 없었다. 근데 그 이후에 단순히 국무회의 들어간 것 말고도 그 이후에 한 행위들을 보니까 다 거짓말한 거였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고 어떻게든 완벽 범죄를 만들어주려고 조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본인 머릿속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생각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가 그리고 거짓말 그것도 고의성을 다투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웃긴 얘기죠. 거짓말을 난 고의로 하지 않았다. 뭐 실수로 그냥 뒷주머니 갑자기 누가 넣었어요. 뭐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다는 건가요? 한 차례 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 수차례 했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고의성을 그러니까요. 논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너를 때렸지만 고의성이 없어.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나는 너를 속였지만 고의성은 없어. 나는 거짓말을 했지만 고의성은 없어. 이 갑자기 주장도 거짓말을 비슷해요. 했어 이런 거죠.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은 아니지만 동의하진 않는다. 이렇게도 주장했어요. 계속 비슷하게 그런 주장을 펼치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동의하지 위헌인데 위헌이긴 동의하지 않는다. 한데 그리고 거짓말은 고의성이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우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지금 뭐 이렇게 비문이 많지 약간 비문처럼 느껴질 정도로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본인의 방어권을 저는 한덕수가 했다는 얘기 보면서 와 방어권 행사를 저렇게 하면은 매우 불리할 텐데 저 정도 논리밖에 없나?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고의성? 이거는 방어할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거의 자포자기 느낌이 드는 정도로 방어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도 상당히 준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 어려웠겠구나라는 게 지금 한덕수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예.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이 있어서 그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오전 저희 뉴스토마토가 서울 주구에서 김충식 씨와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조이대 한덕수 만남은 1000% 거짓말이다. 추석 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회동서를 전한 유튜브 채널은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고소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소식들을 이제 김충식 씨를 단독으로 만나서 뉴스토마토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한 기사는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되는데요. 저는 김충식 씨를 여타 다른 방송국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봤고 1시간짜리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의심이 가는 쪽은 김충식 씨 쪽이죠. 김충식 씨가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그 생방송 인터뷰 내용에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알고 있는데 노상원은 모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그 방송에서는 뭐 김충식 씨가 TV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얘기하거든요. 뭐 어떻게 이런 내용은 잘 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TV에서 봤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TV에서 본 사람이 최혁진 의원이고 최혁진 의원이 그동안 이 사인 회동설에 대한 주장을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자기가 잘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또 노상원은 몰라요. 왜냐하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노용래라는 이름으로 노용래 장군 시절에 그 후원을 맺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노용래나 노상원을 아느냐라고 그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데 김충식 씨는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아산 배방 무슨 7억 부동산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 세계르 교회와의 연결성이 혹시나 있을까봐 그 관련 질문도 나왔을 때 김성진이라는 사람도 모른대요. 김성진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김성진도 모른대요. 모른다 그랬죠. 노용래도 모른대요. 노상원도 모른대요. 대신에 최혁진은 알고 있대요. TV를 봐서 안다. 이런 공직이라면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피의자들이 저렇게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특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희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법사위 현장에서도 그렇고 최혁진 의원이 주도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이제 폭로를 하거나 열심히 이 사인 회동설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을 했는데 그런 기사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로했던 내용들에 대한 신빙성을 좀 더 더해주는 내용들이 보강이 되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언론을 활용해서 그런 주장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여론전이자 이제 사법적으로 갔을 때 자신의 주장이 좀 더 잘 먹힐 수 있도록 사전에 공방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 예. 네. 김충식 씨의 단독 인터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직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희대도 짚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일단 국회에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뭐 조희대 외에도 대법관 5명, 직위원 다 주요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맹탕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주요 내용으로 보신 게 있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증인들이 안 나와서 뭐 결정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귀 기울일 만한 내용들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직위원이래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사법부와 관련된 이 사법부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나 이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삼권 분립 얘기하는데 자,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서로 언터처블이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유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자,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입법부가 그 조직에 대해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그 사법부의 조직을 좀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견제해라. 그리고 행정부는 인사권으로서 견제하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 사법부 관계자들은 나와서 해명을 할 의무가 있어요. 예. 견제를 할 때. 다만 저는 그 오경미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이 안 나온 게 참 뼈아프거든요. 좀 아쉽죠. 사실 그 두 분이 뭐냐면 그 파기환송 때 반대했던 소수 의견 냈던 분들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어떻게 예. 보면은 그 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됐는지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 두 명도 부담감을 느껴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가 아니라 사법개혁 입법 청문회 형식으로 했다면 이 두 분이 좀 나오기 부담스럽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법개혁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사법개혁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부 목소리 담아줘야죠 계속 요청했잖아요. 자 그럼 나와서 얘기해라.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서 얘기해라.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얘기할 때 각종 의혹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걸 할 때는 저는 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김영진 의원도 이거 아무래도 맞아요. 국정 운영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법사위에 대해서 조금 속도의 비판을 하신 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엔 기조연설하고 오신 그 훌륭한 내용들이 법사위 이거 충돌로 아무것도 보도가 안 됐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법사위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림을 좀 더 정교하게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됐다. 네, 청문회가. 그러니까 그 속도를 내더라도 좀 정교하게 해서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지금 이흥구 그 두 분 안 나온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에디터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에디터님 한 말씀 해주셔야 이 여자님께서 저 뭐라고 안 하시나 한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법관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큰 문제고요. 이런 화면이 법사위의 화면이 보여진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이 사법부가 오만한지에 대한 하나의 장면으로 여겨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나만한 얘기처럼 일부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사위가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부에 계신 대법관이나 이제 법관들, 판사들의 마음이라는 게 저는 뭐 이제 미뤄 짐작컨대 뭐 그런 걸까요? 그 정치 세력이나 정당의 공격을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저 정치인들 하고 싶어하는 거 법관들 앞에 세워놓고 면박 주고 망신 주고 나서 자기들 힘 자랑하고 그런 거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지방선거에 쓰고 싶어하는 그런 속셈들을 우리가 모를 것 같냐? 놀이객감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알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받고 있는 그 의혹이라는 게 실제 정치인들 앞에 서기 싫어하는 본인들의 마음보다 앞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답할 의무가 법원 공무원들에게는 있거든요.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공복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국회의원들 완장 찼다고 거기서 망신당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뻗을 게 아니라 나와서 아니면 아니다 대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너무 이 그 DNA 자체가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관들이 이제 그 처음에 시험 통과하고 나서 뭐 여러 이제 신원 조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보기관 동원해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조사도 하고 뭐 전에 뭐 변호사라고 따지면 과거에 맡았던 사건들도 다 탈탈 털어보고 엄청난 검증 작업을 거쳐가지고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아. 정치하는 사람들 죄다 정권 5범 6범씩 하는 사람들이고 화면에 나와가지고 그 우매한 군증들 새치혀로 포퓰리즘으로 현혹시켜가지고 배지 달고 완장질하는 거를 다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특권의식들이 있어요.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이 대다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직위원에 대한 이 룸사롱 의혹을 더불어서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왜 했는지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캐고자 지금 국회가 질문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부의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민주적 통제와 각 부간의 견제가 기본인 거니까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법관들이 이러면 안 되죠. 예. 좀 급하게 추진한 청문회이긴 하나 증인으로 채택이 된 이상 나왔어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뒤에 좋은 내용도 주셨잖아요. 예.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대법원장 출석 요구 조항이 없을 때도 본회의에 나와서 설명했다.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 나와야죠. 초대 대법원장이시잖아요.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분이 있을 때는 이분은 진짜 그 이승만 시기의 대법원장이잖아요. 예. 이승만이랑 뭐 속된 말로 맞짱 떴던 분이거든요. 이승만에게 사서입경 이런 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뭔가 그 당시에 권력자랑 맞설 수 있는 정말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법부가 존경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자는 이유가 사법부가 과거만큼의 신뢰도 물론 지금 정치인들이 입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법부만큼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집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법부랑 행정부는 신뢰도 떨어지면 선고로 심판받아요. 근데 사법부는 심판을 못 받잖아요. 예.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로 대법원장 그분의 이런 출석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법부를 이끌었는지 좀 되돌아봐야죠. 알겠습니다. 일타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제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들에게 제가 각별히 하나 강조 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간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각 부문에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 또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이거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이광재입니다. 오늘 끝내주는 인터뷰에서는요. 최근 화제가 되는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DSRV 서병입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 DSRV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 DSRV는 그 you deserve it 할 때 어떤 가치가 있다. deserve라는 단어에서 이자를 알파벳 이자를 모두 뺀 그런 뜻입니다. 네. 좀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 헷갈려하십니다. 네. 네. 먼저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가지고요. 서병훈 소장님과 OX 그거 가지고 계셔요? 없네, OX가. 자, OX 간단히 몸풀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AI와 더불어서 세상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이제 AI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챗GPT도 써보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뭐 코인을 만드는 기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망을 위해서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AI로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지브리 스튜디오 무슨 창작물을 AI가 계속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창작물은 사실은 AI가 인간이 만든 그 자료를 가지고 창작물을 학습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AI 시대에 사실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근데 내가 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자료를 만들어서 놨는데 AI는 이거를 계속 무료로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원 저작물을 AI가 활용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정당한 보상을 이제 원작자들에게 좀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AI들이 서로 앞으로 이제 통신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협력을 해서 결과물을 막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AI는 이제 카드 결제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이랑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서로 뭐 이론 단위의 작은 돈으로 결제를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탈릭인가요? 비탈릭 부테린. 네. 네.
거기에 쓴 거 보니까 AI라는 게 결국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면 이거는 블록체인은 지분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의 맞습니다. 대가를 네, 받을 네. 수 있는. 네. AI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게 될 거다. 근데 비트코인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오른다. 오른다. 예. 자, 우선 중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네. 예상 밖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네.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처음 공부할 때 한 4, 50만 원 했던 게 지금 1억 6천만 원까지 와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한 16년 됐는데 지금까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쭉 많이 올랐지만은 4년 주기로 3년은 오르고 1년은 떨어져 왔거든요. 3년은 오르고 1년은 떨어졌다. 네, 3년 전반적으로는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뭐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트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약 50% 정도를 산. 이더리움의 강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네.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이 코인이기도 하지만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위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돈을 주고 받는데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3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이상의 돈이죠. 이게 한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만큼 좀 믿을만하고 보안상으로도 안전하고 이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미래를 많은 전문가들이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은 비트코인 떨어지면 이더리움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거 투자 정보는 절대 아닙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될 것이다.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이제 서클 USDC, 그 테더 USDT 과연 누가 시장의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보시는 분들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서클이랑 테더라는 두 회사가 한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가 좀 선발주자고요. 서클이 후발주자인데 서클은 최근에 이제 나스닥 상장도 한 미국 회사고 이 테더라는 회사는 이제 본사가 엘살바도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규제 밖에서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테더가 이제 압도적인 1위로 한 7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서클이 이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란 게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테더와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미국 규제에서 규제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서클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1위라는 게 쉽게 또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도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가면 이 테더에서 만든 USDT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얘기도 많던데. 네, 제가 이 얘기를 뭐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인터넷 위에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 비자망, 은행의 결제망, 카드망, 그리고 뭐 스위프트망 이런 망들은 인터넷망이 아닙니다. 인터넷망이 아니라 별도의 망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위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 같은 회사가 1년에 이 망을 전 세계적으로 유지하는데 뭐 한 30억 달러가 든다 그래요. 그러면 4조, 5조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 카드 그을 때 수수료 비싸지 않습니까? 네. 예, 신용카드도 비싸고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런데 이제 인터넷 위에서 돈을 주고받게 하는 기술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이제 다음 세대 금융 인프라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가 우리가 음악을 이제 다 스트리밍으로 듣는데 한국 가요는 우리가 계속 CD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세계은행에서 아프리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선정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DSRV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주고받는 이 금융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밸리데이터라는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블록체인의 그런 코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로 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드뱅크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좀 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좀 최초로 이번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월드뱅크가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쏟았고 원조를 했죠. 원조를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돈이 거의 뭐 10%도 이 나라 국민들에게 안 간다 그래요. 돈이 뭐 그 나라 뭐 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독재 정권도 있고요. 그 나라의 뭐 지배층들이 이 돈을 다 어디 빼돌리면 월드뱅크에서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국민들한테 가는 건 10%밖에 안 되고 맞습니다. 대부분 많이 샌다. 많이 샌다. 예. 다 해외로 빼돌리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가 얼마 전에 월드뱅크 내부에 블록체인 팀이 생겼습니다. 아예.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 돈의 흐름을 굉장히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팀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까 하다가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마다가스카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인도양에 있는 이제 섬나라인데 이 나라 인구가 3천만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530불입니다. 아하. 1인당 GDP가 뭐 한 우리 돈으로 하면 70만 원 정도 1년에 버는 돈이 7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 가난한 나라에 이제 사실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농업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처럼 이분들이 농사 지었을 때 쓰실 수 있는 물품들을 이제 잘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이 나라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GDP가 500불이니까 동네마다 뭐 주민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망도 없을 거고. 금융망도 없고요. 뭐 전기도 뭐 정전이 수시로 되고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이런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이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좀 써서 해야 된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선은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농업 바우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저희가 파일럿 사업을 전 세계에서 좀 최초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됐고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좀 한국의 기술력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이제 추석 지나고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많은 그 정부 관계자를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유저 케이스를 가져와 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된다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에 성공하게 되면 이게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수출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제 굉장히 액수적으로는 규모가 큰 사업은 아닌데 월드뱅크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성공을 하면은 아프리카의 이런 금융 시스템, 뭐 바우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행정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처럼 이런 굉장히 잘 돼 있는 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에 이식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뭐 수십분의 1, 수백분의 1의 예산으로 아프리카에 이런 금융 인프라를 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델을 만들면은 아프리카 한 10억 명 인구가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난한 나라의 결국 보조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 요새 핫한데 네, 이 도대체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네. 저희가 그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하면은 뭐 10분에 하나씩 채굴을 되는데 채굴하면은 지금은 비트코인 3개 정도를 주거든요. 10분마다 5억씩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제비뽑기를 하면은 뭐 5억씩 주네가 아니라 사실은 이 비트코인의 안에 들어있는 거래 기록을 이 사람이 제비뽑기로 선정된 사람이 검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전 세계로 이 거래 기록을 쫙 뿌려가지고 그 여러 이제 이 노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크로스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면 이 블록이 그 앞 블록과 결합된다고 해서 블록체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채굴은 하지 않고요. 이더리움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데 이더리움은 어떤 방식을 했느냐. 야 이게 그 문제를 풀게 하니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더라. 우리가 왜 반도체도 비싼 거 사야 되고 전기 많이 쓴다라고 환경 오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제 보증금으로 맡겨두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많이 맡겨두면은 검증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검증을 하면은 저희 이제 보상을 또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더리움의 이 거래 기록 중에 1% 정도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2초에 하나씩 블럭이 생성되는데 그 중에 100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만들어서 거래 기록을 검증해 드리고 여기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 기록이 요 안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보통은 주고 받거든요. 요 블록 하나에 몇백 개씩. 근데 요 안에 거래 기록을 이더리움 주고받은 거 말고 USD US 달러를 주고받은 거래 기록을 새길 수가 있고요. KRW 원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위에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달러를 주고받은 기록을 새기면은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원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세우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걸 우리가 코인으로만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이게 코인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네트워크고 장부거든요. 여기에 이제 달러를 주고받은 기록도 쓸 수가 있고 원화를 주고받은 기록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인이라는 게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가치가 변하지 않은 돈을 주고받으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런 이더리움 같은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이 혹시 요새 그 우리가 리튬 때문에 화제가 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좀 보안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그 안정성 있게 하거나 투명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쓰여질 수는 없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채굴을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래 기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세계적으로 뭐 수십만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은 뭐 이 밸리데이터 노드라고 하는데 100만이 넘는 거래 기록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뭐 상당수가 뭐 훼손이 되거나 해킹을 당해도 나머지가 다 똑같이 유지가 되면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서버 하나만 단일 실패 지점. 제가 어려운 영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래 기록을 하나의 서버에 넣어두면은 요거를 해킹하면은 우리 전 국민 거래 기록 다 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뭐 우리가 국가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멈추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 여러 뭐 곳에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몇 군데가 해킹을 당하거나 다운이 돼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블록체인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 지역 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뭔가 연동되어지게 되면 뭔가 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과연 이 지역 화폐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접목하는 게 가능한가요?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본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실험을 좀 했었고, 아, 일본에서? 예, 일본에서도 좀 했었고, 지금 미국에 가시면 와이오밍 주라는 데서 이미 주 스테이블 코인을 좀 발행을 이렇게 주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인터넷망을 위해서 돈을 주고받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사실 지역화폐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지방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수수료, 카드 수수료 너무 많이 떼인다. 이거 예, 힘들어서 네. 한 게 제일 크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제로페이도 하고. 근데 이 인터넷 위에서 이제 돈을 주고받다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뭐 이제 0.1%, 0.2%만 가지고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위에서 돈이 오고 가니까 상점 주인이 카드 결제 받으면은 돈이 이분이 한 2, 3일 있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2, 3일 있다 받게 2, 되죠. 3일 있다 받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몇 초 만에 돈이 들어옵니다. 내 계좌에 월렛이라는데 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역화폐가 하나 있고 오늘의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화폐. 지역화폐 오늘의 상품이 아, 네. 따로 있죠. 지역화폐는 행안부 사업, 오늘의 상품권은 중기부 사업.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합을 하면은 지역화폐는 쓰는 지역을 딱 한정을 해놓고요. 오늘의 상품권은 쓸 수 있는 업종을 골목 상권으로 한정을 해놓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인터넷 위에서 돈이 코드화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잘 집어넣으면은 업종 코드를 잘 집어넣으면 뭐 미성년자는 이제 뭐 술이나 담배를 못 사게 한다든지 뭐 이분이 이제 요 서울시 사시는 분인데 뭐 어디 가서는 요 돈은 서울시에서만 써야 되고 이 돈은 뭐 부산에서만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절감되고 이 소상공인 분들은 수수료도 아끼고 돈도 즉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카카오도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지역 화폐 서비스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네, 네. 또 네이버가 이 두나무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러면 그 안에 상거래가 있는 지역 화폐나 상거래 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이분들이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만 해야 되느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IT 기업도 좀 열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이거 너무 하고 싶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를 쓰더라도 이 뒷단에 이제 망은 기존의 카드망을 똑같이 타고 갑니다. 네. 은행망을 타고 갑니다. 이분들을 저 이제 만나 보면은 여기에 수수료를 다시 2, 3%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이거 너무 아까우셔서 나는 어차피 인터넷 사업자니까 내가 블록체인 이 위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이 수수료도 훨씬 아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자신 있는데 은행은 이거 아니까 은행만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네이버나 카카오 저희가 쇼핑도 하고 결제 보면 이분들 편하게 엄청 잘 만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면은 포인트도 많이 돌려주시고 그러면은 이거 익숙해지면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지 모르고 그냥 막 쓰십니다. 예. 수수료 쓰고 혜택 많이 주는데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조만간 많이 쓰시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가 광고 하나 보시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고를 보셨습니다. 이제는 며칠 전에 한국의 오리진 서밋이 큰 화제를 모았는데 우리나라 스토리 IP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행사였는데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거래소가 스토리 거래소다.
아마 대한민국이 스토리 거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엄청난 그 상황을 이뤘다는데 그 성공 요인이 뭘까요? 네, 이거 그 스토리 프로토콜이라는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PD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 지식 재산권 우리가 뭐 스토리, 우리 K-팝, K-컬처, K-컨텐츠 이런 IP를 우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IP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잘 기록을 해놓고 누가 이 아이디어와 IP를 가져가서 재창작을 하면은 원작자에게 좀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런 프로젝트고요. 이번에 한국에서 스토리 프로토콜 이쪽과 오리진 서밋이라는데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우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K-팝 데몬 헌터스 매기강 감독도 오시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저희 딸이 이 K-팝 데몬 헌터스 굉장히 좋아해서 예, 같이 봤는데요. 이게 IP라는 게 이번에도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이 K-팝 가지고 만들었는데 넷플릭스가 굉장히 예, 돈을 많이 벌어 가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K-팝 그 재밌는 K-팝 아이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한 2억 5천만 명 K-팝 팬들이 있다 그러는데 K-팝 하시는 분들이 이게 돈을 버는 게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뭐 모든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유튜브에서 다 공짜로 보시거든요. 돈은 유튜브가 거의 다 벌어가고 그러고 이제 뭐 음악도 뭐 스트리밍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 다 그냥 들으시죠.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CD를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뭐 BTS가 몇백만 장씩 CD를 판다 그러는데 이게 저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CD 플레이어 집에 있는 분들이 잘 없는데 중남미에 있는 이 팬들이 BTS의 CD를 20장, 30장씩 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알맹이만 포토카드 같은 것만 쏙쏙 빼가지고 CD는 그대로 버리세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로 이거 환경오염 된다고 난리거든요. 야, 이거 CD를 이렇게 찍는 게 맞아? 이분들은 내 오빠들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내 충성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CD를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투어를 합니다. 월드 투어를 쭉 하면은 이제 그때 티켓을 막 팔아서 돈을 벌고 굿즈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근데 이제 굿즈를 팔면은 우리도 이제 하이브 같은 데서 이 플랫폼을 잘 만들어내서 해외에서 돌아와서 티켓도 사고 굿즈도 사고 컨텐츠도 보고 하시는데 이 수수료 계산할 때 똑같거든요.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면 비자 카드가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IP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게임하고 엔터 하시는 분들이 이 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게 이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코인 타서 이걸로 돈을 불리려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밸류 캡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남미에 있는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은 K-팝 비디오 하나를 볼 때 50원, 100원을 과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50원짜리를 비자 카드로 결제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매 초마다 과금도 됩니다. 매 초마다 과금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K-팝 팬들이 우리 아티스트들을 가지고 무슨 소설도 쓰고 막 뭐 무슨 뭘 만들고 팬픽이라고 하는 뭐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뭐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IP가 이제 재생산되고 어마어마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원작자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K-팝도 안무가들이 이 댄스를 한번 잘 만들면은 뮤직비디오가 뭐 몇억 명씩 보고 몇십몇 명 보는데 이 안무가들이 또 돈을 못 버신다 그래요. 이런 것도 IP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창작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데 우리 저기 PD님께서 이게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시던 게 이제 좀 현실화 돼 가려는가 봅니다. 예,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금융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 뭐 가수 다 돈을 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문화 강국으로서 넷플릭스에 우리가 한국어 서비스라는 게 한 7% 정도,
뭐 세계 음악은 거의 우리 휩쓸고 있고 웹툰 웹소설의 모든 스토리의 기본은 월 사용자가 1억 명, 2억 명을 넘어가고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의 웹툰 웹소설은 이미 세계적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IP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은 창작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구나 이게 AI와 결합되면 우리가 이제 AI가 창작한 것도 인정해 주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고 디지털 경제 영토에서 문화라는 게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휴대폰 전화요금보다는 부가 서비스가 훨씬 더 비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삼성도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저도 그 삼성에 계신 분들 저도 좀 만나봤는데요. 저는 이제 삼성에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삼성은 이미 이제 만들고 있는 갤럭시 폰에 삼성 월렛이라는 거를 이제 담는 시도를 좀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으려면 이 월렛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수억 대씩 팔리는 갤럭시 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월렛을 담으면은 이게 기본 계좌가 삼성폰에 딱 우리 저기 삼성페이 편하시니까 갤럭시 쭉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게 하나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삼성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뭐 거의 200개국의 대부분 삼성의 이제 지사가 있을 텐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 우리가 뭐 수출하고 닿는 돈뿐만이 아니라 이 돈들을 이제 우리가 스위프트 망을 태워서 보내면은 수수료도 비싸고 환전 수수료도 비싸고 한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은 최근에 그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님이 계산을 해보시니까 연에 한 1억 불은 아낄 수 있다. 1,400억 불은. 예, 요 정도는 아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과거로 전자지갑을 이제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 삼성 휴대폰이 몇억 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애플과 삼성이 또 다른 의미의 이 세계 대전을 한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세계 대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애플과 하여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그럼 뭔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인이 사기다 이러다가 이제 지니어스 법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선진국 중에 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가 금지된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를 못 들었고요. 예, 금지된 나라들이 뭐 베트남이나 조금 죄송하지만 캄보디아나 이렇게 조금 예전에 사회주의 영향권에 있었던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외에 이제 자유주의 쪽의 선진국은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외 이번에 KBW 기간에 해외에서 많은 웹3 쪽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게 한국은 개인 투자자는 코인 투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법인, 기관이 사실은 훨씬 더 판단 능력이라든지 투자 판단, 뭐 위험 감수 능력이 높은 그런 플레이어인데 법인을 투자를 못하게 한다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벌써 보니까 기관이나 법인 계좌 이걸 결국 투자를 못하게 하고 지금 개인이 투자하는 게 결국은 지금 코스닥 거래량보다 하루 많잖아요. 상당히 기현상인데 맞습니다. 이 금융기 그 기관이나 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야 우리나라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든 블록체인 기술을 발달시키든 그렇게 할 텐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2017년에 한번 붐이 크게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2017년도에 여러 가지 ICO, 코인 발행이라고 하는 ICO도 금지하고 이제 금융기관이 뭐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블록체인 기업을 이제 벤처 기업 인증도 그때 당시 취소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법인의 디지털 자산 투자도 금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개인만 투자를 하게 했는데 반대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의 투자를 오히려 규제를 좀 많이 합니다. 개인 대상으로 막 광고 많이 못하게 하고요. 뭐 이쪽을 좀 규제하고 법인은 자유롭게 해라. 법인은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법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굉장히 만들어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7년만 해도 한국에서도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해외 송금을 내가 스위프트망 대신 블록체인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게 해보겠다라는 사업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당시에 뭐 특허도 내고 사업 모델 다 만들어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올스톱 됐거든요. 8년째 이거를 못하고 계시고 최근에 또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개인은 조금 이거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해 하고 법인은 한번 너희가 자유롭게 한번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 뭐 서비스를 만들든 해봐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 해외 뭐 송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서클이나 나스닥에 성장된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업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회사에 가시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직자에 계시다가 왜 이 블록체인 기반 회사에 가시게 된 거예요? 이게 미래가 여기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제가 2015년에 이제 핀테크 담당을 하던 금융위원회 사무관이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블록체인 한국에 잘 안 알려졌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한 50만 원 할 때였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공부만 이제 열심히 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카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기술이 뭐 비자라든지 스위프트라는 게 한 50년 된 좀 낡은 기술인 거거든요. 1970년대 나온 기술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 보니까 야 이게 다음 세대에 어떤 쓰일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기술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민간에 좀 나오게 되면서 블록체인 쪽에 좀 뛰어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좀 블록체인과 이 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권의 오해가 좀 너무 많다. 이거를 처음에 2017년도에는 이거 제2의 바다 이야기다. 온라인 카지노다. 맞아요. 이렇게 막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사기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실 수도 있었는데 부작용을 좀 맞고 나면 연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연구를 조금 게을리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도 초반에는 그랬다가 이제 지난 작년부터 대선 기간에 이게 이제 우리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기업들이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뭐 새롭게 나오고 혁신을 이끌고 이 디지털 금융이라는 이 섹터를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한국은 조금 타이밍을 놓친 감도 있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새롭게 여러 시도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당시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왔단 말이죠. 네, 네.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이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고 변화를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그런 규제를 당했던 어떤 네. 몇 가지 사례 좀 상징적인 사례 몇 개만 좀 소개해 보실래요? 네. 제가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제가 규제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민간 사업자로서 규제를 좀 받아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70년, 80년대,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또 최고 엘리트시기도 하고 정보도 많고 뭐 판단을 굉장히 또 잘하실 수 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공무원분들 바쁘시거든요. 뭐 새로 나오는 AI 기술, 블록체인 기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용어 근데 이해하는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이 이제 영미법 체계고 뭐 한국, 독일, 일본 이런 데가 이제 대륙법 체계이지 않습니까? 영미법 체계는 우선은 이제 판례를 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은 야 우선 해봐라. 우선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해서 안 돼. 안 되는 거 빼고는 우선 다 해봐라. 대륙법 체계는 이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부가 좀 정해주거든요. 요런 것들은 해보고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이 쫙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내가 법을 바꿔서 해주고 별로인 것 같으면은 하지 마. 이게 이제 영미법 체계랑 대륙법 체계라고 이제 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다 영미법 체계거든요. 혁신이 빨리 일어나는 나라들. 사후적으로 이게 혁신을 뒤따라가면서 법을 바꿔서 하려면은 시차가 생기더라고요. 시차가 생기고 빨리빨리 아니면은 공부를 해서 빨리빨리 법을 고쳐줘야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법을 고치면은 또 국회의원분들이 또 공부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이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로봇 산업에 계시는 분들, AI 계시는 분들, 바이오 계시는 분들, 모든 첨단 산업에 있는 민간 사업자분들이 큰 꿈을 품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규제랑 싸우다 돈 다 날리고 세월은 다 가고 뭐 이력도 안 남고 이것을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될까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요즘에 이제 저 혼자의 공상인데 저희가 이 AI라는 굉장히 신기한 신기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챗GPT랑 구글 제미나이 없이는 뭐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얘네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령을 한번 우리나라에 법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AI 싹 집어넣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금지해 놓고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체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특별하게 안 되는 것만 금지하는 체계로 한번 싹 바꿔줘. AI에게 한번 시켜서 우리나라 법 체계를 한번 다 뜯어 고치면 어떨까? 제가 요즘에 이 생각을 진지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잘하는 AI 기업에 야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가지고 이게 좀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혁신에서 계속 뒤처져서 10년, 20년 가다 보면은 저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정부에서 좀 새로운 정부에서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경제 성장도 얘기하지만 과거 IMF가 왔을 때는 IT라는 새로운 산업이 왔을 때 기존 대기업에서는 전부 사람들을 정리하고 했지만은 IT 벤처 스타트업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을 고용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 코스닥과 만나면서 결국은 IMF의 위기도 극복하면서 결국은 IT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 AI와 블록체인과 이런 건 또 다른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시대에 그 젊은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기존의 정부 관료들이 아는 생각, 나를 설득해봐. 또는 네. 유적 케이스가 있으면 가져와봐. 네, 네. 이게 아니고 이거는 꼭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만 정해. 오히려 뭐냐면 정부가 그걸 먼저 만들고 민간에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돌파하는 새로운 나라가 돼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생긴다. 네, 네.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실제 사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2018년에 ICO라는 걸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는 이제 코인을 찍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코인을 찍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블록체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싹 싱가포르, 뭐 스위스, 두바이, 미국 싹 나갔습니다. 그때도 이제 ICO 이거 뭐 도박판 아니야?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ICO 가이드라인을 딱 주셨어요. 너희 뭐 이제 진짜로 돈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요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 이렇게 딱 주고 요것만 지키면은 우리나라 와서 ICO 해도 돼. 근데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재밌게 그 대신 싱가포르 사람을 몇 프로 이상 고용해야 돼. 로펌도 싱가포르 로펌만 써. 실험을 회계법인도 싱가포르 회계법인만 써.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싱가포르 물가 비싸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돈도 내고 로펌 비용도 내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거기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죠. 돈도 많이 썼죠. 근데 코인은 한국에서는 또 코인 거래는 허용이 되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는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 밸류 실질적인 생태계나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 이게 좀 상당히 좀 모순적인 이런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니까 제가 늘 강연 가면은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뭐 트론 네트워크, 솔라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 높으신 분들이 한국은 그런 네트워크 안 만들고 뭐 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 말씀드려요. 2017년에 다 금지하셔서 싹 해외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규제해버리고 잘라버린 거죠, 그죠?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돌아가면 삼성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의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대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플러스는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그래도 혁신 DNA가 있는 대기업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삼성도 또 이제 혁신을 계속 해 나가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금융권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소비자들 어떤 불편을 계속 해결하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 낼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경쟁자는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런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좀 상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부정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근데 이제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카카오페이 안에서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쓰고 여기서 이제 많은 또 데이터들이 생기거든요. 소비자 정보들이 생기면 이거를 카카오만 또 독점해서 쓰고 또 네이버만 독점해서 쓰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의 지배력이 너무 커져서 독과점 우려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지.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또 늘 바라시는 게 이제 내수 시장 보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 유저들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하고 이걸 기반으로 또 동남아, 뭐 또 일본, 또 뭐 나아가서 중남미 아프리카에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 기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기술 기업들은 또 그 생태계 안에서 또 저희의 파이가 굉장히 같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균형 잡힌 생태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머리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정책위 의장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해서 조만간 제도 정비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지, 이게 네.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에 한 가지를 건의한다면 무엇을 건의하고 싶습니까? 네, 저희 한 가지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STO라고 조각 투자라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쪼개 팔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3년 2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2년 반 넘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식 채권 같은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조각 투자에 안 맞으니까 요거는 금지를 하셨거든요.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미 그 로빈후드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가서 미국 주식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해서 팔고 계세요. 이미 기술이 그 정도로 2, 3년 새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바뀌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법안 통과도 못해서 한 3년을 날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예단을 하면 안 된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굉장히 넓게 열어놓고 가이드를 줘야 되고, 빨리 가야 된다. 방향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나라에 바쁜 일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2, 3년 훌쩍 가기 때문에 이번에 좀 물들어왔을 때 꼭 연내에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석이 다가옵니다. 제가 경제 시사 방송을 하면서 늘 답답한 마음입니다. 뭐 딱 부러지게 이게 이럴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는 예측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점이 많아서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경제를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도전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가게의 살림, 기업의 피눈물,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 모여 경제를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은 더 탄탄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한국 경제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종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가게에 문 닫은 가게를 봤을 때 참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한 가게는 새로운 인테리어 단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에서 본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나라 경제가 일어설 건가 무너질 건가를 보면은 폐업 지수보다 창업 지수가 높다면 그 나라는 전진하는 거라고 합니다. 암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옆집은 비록 문을 닫지만 나는 오늘 새로운 인테리어를, 가게 간판을 내고 새로운 기업의 간판을 내고 도전하는 나라가 됐을 때 더욱더 희망은 커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요. 이번 긴 추석 우리를 한번 되돌이켜보고 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욱 좀 희망이 많은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병은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그리고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